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치 문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0.7명대로 유지해온 우리나라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초저출생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65명대의 초저출생, 이게 외국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비교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저출생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걱정이 많은 그런 수많은 나라들, 주요 선진국들 보다도 저출생 수준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겠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저출산 이 현상 자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전전년보다 또 안 좋아지고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현상, 그리고 그 출산율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짜 이 저출산을 만드는 현상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 출산의 대상이 될 만한 계층들이 아이를 낳은 삶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이 살아가기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주로 이제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소위 청년층이나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했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런 계층들에게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다라든가, 또 그 밖에도 정말 이 정주 여건 자체가 내가 원할 만큼의 수준을 갖기는 정말 힘들다라든가, 또 출산을 했을 때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좀 두렵다.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혹은 청년기까지 경력 개발을 해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경력 단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성이 좀 짙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상태로 나가면 대한민국이 붕괴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코리아요? 우리나라의 한때의 성장률이 14%대로 굉장히 높게 고성장했던 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지나서 지금은 2%대로 떨어졌다가 앞으로는 또 1%대로 떨어진다. 이제 피크 코리아를 논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의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인구 감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감소 그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생산성에도 제약을 주고 노동 공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영향들이 많겠지만, 특히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은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2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되고, 조금 더 먼 훗날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끌어안아야 될 고령층, 그러니까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또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노동력은 또 감소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부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네네.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나라의 연금 시스템은 독일 연금 시스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를 들면 이 게너라치온스 페어 트랙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 이 연금 이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부양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게 적합한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양비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이제 통계학 용어입니다. 이게 부양비라는 게 예. 재정적인 부담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라 하고 또 만 15세 미만을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고령자나 아니면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부양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의 비중을 부양비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이 가능한 연령 계층이 생산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연령 계층을 부양하게 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조금 극단적으로 어쩌면 이게 재밌지 않지만 웃픈 사실이지만 예. 이렇게 제가 오히려 반문을 드려볼까요? 좀 재밌는 통계 퀴즈인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대략 몇 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중위 연령.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중위 연령이요? 예, 틀리셔도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네, 네. 아니 뭐 정치도 예측이 틀릴 때가 그한 40 아니 중위 연령이면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44세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러면 50년 정도가 지나서 2072년이 되면 예. 중위 연령이 몇 세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 되나요? 50대 중반으로 생각하실까요? 예. 63.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3.3세가 거의 그 나이 먹은 사람 축에 안 낀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위로 선배나 밑으로 후배나 똑같이 있는 나이대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인구 구조가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고령자가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이제 부양 부담이나 혹은 역동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진화생물학자시죠? 이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요. 예. 그분이 얘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이게 현명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애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냐면 실제로 환경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으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약간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전히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 주거비 관점에서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예. 그냥 아이 없이 결혼한 두 명의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소위 20평대 아파트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한 명이 생기면 아이방이 필요하니까 소위 30평대. 아이가 두 명이 있게 되면 두 명의 아이방을 마련해줘야 되니까 40평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많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지겠죠. 첫 번째. 주거비 부담뿐만 아니라 아이를 여럿 갖게 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가 없게 되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맞벌이조차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부부가 같이 벌고 작은 집에서도 살 수 있지만 아이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부부가 같이 돈을 못 벌고 큰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니까 아이를 갖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심화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디파인을 하면 그 이유,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군구별로 출산율이 올라간 유일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지역이 충북이거든요. 예. 그 충북 지역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증평입니다. 예. 증평시의 움직임은 어떤 식이냐면 아이를 낳으면 20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즉각 지자체가 대응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가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경력 단절 문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되지만 아이는 부모가 낳고 기르는 건 사회가 길러준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력 단절 문제나 주거비 부담이나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배경, 근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이유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네. 이 가족이 자꾸 늘고 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그 사는 과정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사회적 트렌드가 좀 가세해가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경제적인 유인만 제공한다고 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경제적인 유인만 가지고도 출생률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저출산 현상이 야기되는 이유에는 경제적 이유와 그 문화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그 이유들을 찾아서 그 이유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당장 어쨌든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 출생률을 높인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출생이라는 상태를 인정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국가가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그러니까 저출생 정책에는 크게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을 높이자도 있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좀 멈춰보자, 덜 줄어들게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정해진 미래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달라지는 사회에 철저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줄고 있는데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끈다든가,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든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갖가지 이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로봇은 한참 남았으니까. 이민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민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받아야죠. 예.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인구 유입인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민 정책을 잘하는 나라로 꼽는 게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특히 생산성이 높은 인력, 뭐 박사급이나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춘 인력,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인력,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인구를 유입시켰을 때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력,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산업 정책과 함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 R&D 인력이라든가 예. 역량 있는 개발자들을 또 유입시킨다든가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인구 유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